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의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적색은 파장이 길어가지고 에너지가 작은 거고, 청색은 파장이 짧아가지고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우리 중간고사 때 1학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다고. 빛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적색, 황색, 청색광 수준으로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조류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바다니까 바다 해자고 바다에 사는 조류예요. 조류가 이제 짹짹 버드는 아니고 미역, 다시마, 톳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류는 생산자이기 때문에요. 광합성을 해야 된다고. 광합성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을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최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적당한 자리에 이제 조류들이 사는 건데, 먼저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약간은 물리학적인 개념, 물체의 색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물체의 색.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지금 보라색입니다. 분필이. 그럼 이 분필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과 좋아하시죠? 애플. 애플은 어떤 색으로 보여? 빨간색. 얘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 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한 빨간색 파장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빛들은 다 백색광이잖아. 백색광. 백색광은 뭐예요? 우리 다 했던 거 1학기 때 모든 파장의 빛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파란색 빛도 이 안에 있을 거고, 노란색 빛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녹색 빛도 있을 거고, 다양한 빛의 파장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 말은 빨간색 빛만 반사해야 돼. 즉, 나머지 파장들은 사과가 다 흡수한다. 오케이? 나머지 파장들은 다 흡수한다고. 그랬을 때, 이 적색광을 제외한 나머지 파장의 빛들을 다 섞으면 결국 무슨 색이냐면요. 결국 녹색이야. 청색이에요, 청색. 그래서 얘는 나머지 파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오케이. 청색으로 하죠. 청색 정도가 돼. 요게 이제 사과가 홍색으로 보인다고 하면, 홍색 반사. 그러면 청색은 다 흡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게 물체의 색이라는 건 그 물체가 반사하는 색이에요. 그 색만 반사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나머지 색이라는 게 결국 보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색. 미술학에서는 이런 색의 관계를 보색이라고 부르죠. 보색 관계에 있다. 그렇죠? 네, 얘네들을 흡수해야만 그 물체의 색이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보색 관계를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참고 삼아. 녹색의 보색은 적색이고요. 그 다음에 황색의 보색은 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의 보색은, 홍색의 보색은 청색입니다. 청색.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이 되지. 적색 파장의 빛은 얕은 곳까지 도달하지 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얕은 곳에서는 적색을 흡수하는 조류가 살아야 돼. 근데 적색을 흡수하는 조류는 그 반대 보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적색의 반대가 뭐예요? 녹색. 그래서 그 녹조류, 초록 색깔 조류가 여기 사는 거예요. 그게 최적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청색이 도달하죠? 청색이 도달하니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청색을 흡수하는 조류가 살아야 돼. 광합성 하려면 빛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청색을 흡수한다는 건 그 나머지 색, 즉 보색을 반사하는 거니까 청색의 반대가 뭐예요? 홍색이거든. 그래서 홍조류가 사는 거다. 홍색을 반사하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는 황색을 흡수하고 갈색을 반사하는 갈조류가 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얕은 곳부터 깊은 곳으로 녹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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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가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정리 채우세요. 수심에 따라 정리할 거 왜 이렇게 많아?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빛의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는 크다.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수심의 깊이는 깊어진다. 해조류의 색깔은 해조류가 반사하는 색이다. 절대로 해조류가 흡수하는 색이 아니다. 그 둘의 관계는 보색 관계다. 반대 색깔이다.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녹조류가 흡수하는 색은 얘는 적색을 흡수하는 거고, 반사하는 색이 녹색인 거고, 분포 깊이는 얕은 거고요. 녹조류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파래. 김은 파랭? 이런 것도 내신에는 나와가지고 좀 짜증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서 보고서 꼭 다 외워. 대표적인 애들만 해줄게. 그리고 미역 녹조류예요. 오케이? 그리고 갈조류에 해당하는 게 이제 다시마, 김 이런 애들 해당하는 거지. 홍조류에 해당하는 게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홍조는 잘 안 물어봐서 나도 지금 까먹었는데 요것들이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갈조류는 흡수하는 색깔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황색 흡수, 반사각 갈색, 분포 깊이는 중간 정도고. 에이, 너무 쉽다. 홍조류는 반대 색깔이 뭐라고? 청색. 가장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는 애들이 홍조류가 가장 깊숙한 곳에 살죠. 그래서 얘는 반사하는 색깔이 홍색인 거고, 가장 깊숙한 곳에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끝. 다음은 빛의 길이에 대한 얘기.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요거 응용 문제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린다. 여기다 이제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많이 틀려요. 이거 설명해 볼게. 자. 빛의 세기 했고 파장했고, 이번에 뭐냐면 빛의 시간이야. 이 빛의 시간에 대해서 작용,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건데, 꽃을 피우는 식물들의 개화를 조절하게 됩니다. 개화, 꽃을 피우는 여부, 조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꽃 피우는 식물을 이제 개화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화식물을 크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용어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녀석과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과거 일본의 잔재야. 일제에서 우리가 과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실제로 해보니까 낮의 길이잖아요, 이게. 낮의 길이가 길 때,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이건데,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 개화 조절은 빛의 시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의 반대, 즉 암기가 뭐예요? 밤의 길이. 요거에 의해서 실제로는 밤의 길이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용어를 바꿔서 불러야 돼.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는 장일식물, 단일식물을 골라야 되겠지만, 생각을 하실 때, 즉 문제를 풀 때는 장일식물은 어떤 식물로 바꿔서 생각을 하냐면, 야, 낮이 길다는 건 밤이 어떻다는 거야?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야식물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단일식물은 낮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장야식물, 밤이 긴 식물. 즉 단야 조건에서 개화를 한다. 이게 단야 조건에서 일대 꽃을 피우는 식물을 우리는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장야식물은 장야 조건, 즉 밤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밤의 길이로 식물의 개화 조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밤 길이가 길고 짧음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키가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뭐예요? 대한민국 평균 키죠?
예, 그래서 저는 키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키가 175니까 남자 기준으로. 그리고 175가 안 되는 사람들은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밤 길이가 이제 짧다 길다의 기준은 왜 옆에 사람들을 보고 그러세요? 민망하게. 자, 이제 임계 암기라고 하는 기준 밤의 길이가 존재를 해요. 요게 이제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임계 암기는 조건이 특별히 없으면 12시간이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 딱 절반이 임계 암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밤의 길이가 12시간보다 길다 그러면 장야 조건이야. 그때 만약에 꽃을 피우잖아? 단일식물이라고. 알겠어? 용어는 이 용어를 쓴다. 옛날 용어라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들을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장일식물의 얘는 즉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꽃 피우는 식물이니까 이걸 인식을 하는 거니까 언제예요? 낮 길이가 갑자기 길어질 때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거죠? 오케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밤의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봄철에 개화하는 식물이야. 봄개화. 그거에 해당하는 식물의 예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붓꽃. 붓꽃. 알겠지? 외워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는 거니까 여름에서 봄으로 가을로. 여름에서 봄 가면 큰일 나죠. 가을로 개화할 때 개화하는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 국화 뭐 이런 애들이지. 됐어요? 네, 그것도 암기해 주시고 코스모스 대표. 정리하면 장애식물이라는 건 1조시간. 1조시간이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요. 빛의 시간, 낮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장애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식물. 근데 이런 말로 안 쓸 거고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단야 조건일 때 꽃 핀다.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장야 조건. 이렇게? 네, 이게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밑에 개화 여부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고서 밑에 이 그림을 가지고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식물의 길이는 낮의 길이와 무관하다. 오케이? 식물의 개화는 오직 암기, 밤의 길이에 의존한다. 사실. 임계시간, 낮과 밤의 길이의 기준값으로서 아까 설명한 거. 밤의 길이의 기준값인 임계암기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절반 12시간이다. 설명됐죠? 자, 이 그래프 또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서 화초종적으로 판단합시다. 독고마리고 있고요. 오른쪽엔 토끼풀이 있어요. 지금부터 독고마리와 토끼풀에 대해서 장일식물인지 단일식물인지를 따져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독고마리를 봤더니 얘는 자, 밤의 길이가 임계시간이 딱 가운데 있는 거 보이세요? 하루가 지금 24시간인데 24 hours. 임계시간에 12 hours later.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12시간, 임계시간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기니까 얘는 뭐라고 봐야 돼? 장야 조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무조건 밤 길이로 생각해서 꽃 개화 여부 따지는 거야. 장야 조건에서 꽃을 피웠지? 그러면 독고마리는 무슨 식물이야? 장야 식물이야. 근데 장야 식물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밤의 길이가 길어? 그럼 낮의 길이가 짧겠네. 독고마리는 단일식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 조건이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단야 조건이죠?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 피워 안 피워? 장야식물 안 피우죠. 오케이? 밤의 길이가 길 때 꽃 피우는 건 장야식물. 단야 조건에서 꽃이 안 핀다. 독고마리 판단됐고. 그럼 토끼풀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보나마나 얘는 뭐겠어요? 장일식물인 거지. 그치? 얘는 장일식물.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장일식물, 단야식물. 단야 조건에서 꽃 피워.
임계암기보다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 피어. 임계암기보다 밤의 길이가 길 때 꽃 안 피어. 이렇게 해석되죠. 문제는 이 세 번째 거예요. 저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학생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위에 거기 정리표 보시면은 제가 거기 문장에다 뭐 들어놨냐면, 식물의 계화는 오직 빈칸에 의존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내가 암기라고 써놨잖아. 암기. 근데 그 앞에 들어가야 될 형용사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 어떤 암기냐? 바로 연속적 암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두 가지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끊김이 없으면 가장 나중에 밤의 길이를 인식을 해요. 식물이 병신인 게,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장일식물, 단일식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았거든? 그런데 분명히 이 조건을 봐봐. 우린 사람이고 동물이라면 밤의 길이가 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원래 뭘로 생각해? 이거 쓰지 말아봐. 이거 장야로, 써도 되겠다. 이따가 써. 장야로 생각하겠죠. 실제로 밤의 길이가 긴 거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식물이 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중간에 한번 빛을 쐰 거예요. 스프레쉬 들고 가서 자고 있는 식물한테 밤에 뿅 했더니 이 새끼 병신이라서 식물을 맞고, 이거 저 찍고 있구나. 식물은 지능이 좀 딸려서 낮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잠깐 1초라도 빛을 쐬면 낮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식물이 인식하는 밤의 길이는 연속된 가장 최근의 밤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단야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어디다 써야 돼요? 단야 조건. 오케이? 단야 조건. 장야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독고마리가 어떻게 돼요? 얘는 장야식물이기 때문에 단야 조건에서는 개화를 안 해. 오케이? 위에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밤의 길이가 긴 건 여기 똑같으니까 꽃이 폈으면 여기도 꽃이 펴야 되는데 꽃이 안 핀다고. 왜? 섬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광. 알겠어요? 그래서 밤의 길이는 연속적 최근 암기. 이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장애식물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 우리 사람이라면, 야, 이거 밤의 길이 얘랑 비슷한 거네. 꽃이 안 피겠네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제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빛의 길이를 인식하는 효소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아무튼 간에 빛을 쐬면 식물이 인식하는 밤의 길이는 연속된 최근의 밤의 길이, 암기. 요거를 인식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임계암기보다 짧은 단야 조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일식물, 즉 단야식물이기 때문에 단야 조건에서 개화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뭐 문제 다 맞힐 거야 아마. 핵심은 밤의 길이가 결정하는데 그 밤의 길이는 뭐다? 연속적이고 최근의 밤의 길이입니다. 알겠죠? 끝. 다음 4번. 그럼 이제 식물을 했으니까 빛의 시간과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동물은 빛의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호르몬의 합성이 달라져요. 뭐라고? 호르몬. 네, 합성과 분비에 영향을 받아요. 빛의 시간이 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호르몬 때문에 짝짓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생물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새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이 생식 호르몬, 성호르몬이 겁나 만들어져가지고 발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번식을 하는 거고, 송어나 노루는 가을에 성호르몬이 엄청 만들어져서 이때 발정이 나서 번식을 한다. 결국 봄과 가을의 낮의 길이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빛은 끝났어요. 빛 끝. 이제부터는 이제 온도와 생물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도 이제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작용입니다. 작용의 예들을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동물을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돼. 변온동물이 있고 전온동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빛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랑 수분 뭐 이런 거는 가볍게 공부해 주시면 돼. 변온동물이라는 건 주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한다. 이 변한다라는 말에 의해서 체온이 변한다. 그래서 변온동물입니다. 어류, 양서류, 곤충, 절지동물 이런 애들이 다 변온동물이고, 얘네들은 주변 환경의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이 오면 숨어야 돼. 그렇죠?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들 몸의 체온도 급격하게 내려가서 죽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서 얘네들은 뭐를 한다? 동면을 한다. 이 정도로 충분한 거고, 변온동물. 그래서 물고기도 겨울철에 잠자요. 깊숙한 곳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정온동물. 주변 온도에 관계없이 체온을 유지한다. 이게 정온, 체온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같은 동물들이 이제 정온 동물이에요. 포유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기러기와 같은 철새들은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철새의 이동인 거죠. 철새 이동.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곰, 박쥐, 다람쥐 같은 일부 포유류들은 겨울철에 먹이가 부족하거든. 근데 그 부족한 먹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큰 거야. 아, 씨발, 그럴 바에 그냥 잠자자. 해가지고 얘네들은 역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동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온동물이든 정온동물이든 동면하는 거예요. 근데 정온동물은 일부 포유류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겨울철, 여름철 상관없이 겨울 동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20대 되면 동면 많이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유는 그때 가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술 먹고 다음날 막 없어져, 사람이. 그렇죠? 다 동면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다. 이불 밖은 위험해. 뭐 그런 거. 추운 지역에 사는 정온동물들은 더운 지역에 사는 정온동물보다 몸집이 크고요. 말단부가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우 뭐 이렇게 사진 있는데, 이미지화 시켜볼게. 사막여우 키우는 거 엄청 힘들죠. 이거 불법으로 다 밀수해서 키우는 거야. 사막여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꼬리, 귀, 이런 게 엄청나게 커요. 코도 졸라 커. 그렇죠? 예, 지금 무슨 말이야? 몸집이 얘네들은 작고, 대신에 말단부. 여러분, 말단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써놓자. 귀, 꼬리, 코, 맞지? 우리 몸의 끝자락에 존재하는 기관들을 말단기관 또는 말단부라고 부르는 거고, 이 말단부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온대어는 어중간한 거고, 북극여우 보시면 돼지야, 돼지. 그죠? 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말단부, 눈, 귀, 꼬리는 아주 작아. 이렇게. 이게 이제 북극여우예요. 그래서요? 그게 아름답나요? 딱 한눈에 들어오죠? 몸집이 작고 몸집이 크다. 얘는 이제 몸집이 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몸집 크고 말단부가 작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 야, 몸집이 작으면 세포 숫자가 어때? 몸집이 작으면 세포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세포가 많으면 세포 호흡을 많이 하겠죠? 세포 호흡을 많이 하면 열 발생이 어떻게 돼? 커요. 세포가 많으니까 열을 그만큼 많이 만든다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반면에 이제 몸집이 작으면 세포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세포 호흡을 해도 많이 못하니까 열이 발생돼야 안 돼. 열이 잘 발생이 안 되겠죠. 열 발생이 적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열 발생이 있고, 열 발산이 있습니다. 열 발산의 동의어가 열 방출이야. 열 발생은 체내에서 열을 만드는 것으로서 열 발생과 체온은 서로 비례할 수밖에 없고, 열 발산, 열 방출은 열을 몸에서 외부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방출시켜버리는 거니까 체온과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 몸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열 발생이 크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쵸? 저온 환경에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체온을 유지하려면. 반면에 말단부는 이제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열이 밖으로 나가는 열 방출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열 방출. 그래서 열 방출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콜이나 이런 입이나 이런 애들이 작기 때문에 열이 거의 방출이 안 돼. 반면에 이런 사막여우는 막 미치도록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게 많이 흘러가지고 열이 많이 방출이 됩니다. 꼴이나 귀나 이런 데에서. 이런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열 발생이 작고, 말단부가 크기 때문에 열 방출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왜?
사막이라고 하는 건 고온의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열 발생을 줄이고 열 방출을 늘리는 게 사막에 적응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암기해 주시면 된다. 이미지로 암기하면 돼. 다음 넘어가서 식물의 온도 적응부터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표는 염산과 수산화팀 수용액을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시켰대. 반응 후 용액의 전체 이온수와 액성을 나타냈습니다.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혼합 용액이잖아, 이건. 당연히 반응 후의 액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산화 이온이 남았다는 거잖아. 그럼 부족한 게 누구라는 거야? 수소 이온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해봤던 거잖아, 이거 다. 산성이니까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 H+가 남았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부족한 거야, 이번엔? 수산화 이온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치? 자, 반응 후 전체 이온수를 줬어요. 그러면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를 20N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준 거니까. 여기 20N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가의 반응 후 전체 이온 20N. 은 부족하니까 H+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Cl- 더하기. 이게 다 반응 후의 이온이야. 그 다음에 Na+, 그리고 OH-가 남은 거죠. 그래서 OH-가 남아 있었다. 근데 이 OH-는 반응 후의 OH-야. 반응 전이 아니라. 그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걸 이제 20N이라고 줬는데, 그렇구만요. 볼게요. 좀 어렵긴 어렵네. 다에서는 24N. 이번에는 Cl- 있을 거고, H+가 남을 거예요. 반응 후 H+. 그 다음 Cl-. 저기서 OH-는 부족해서 다 없어지고, Na+만 남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지수를 도입해야 되나? 미지수를 도입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가 풀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Cl-의 개수를 X개라고 놓으면, 그쵸? 이때 이 Cl-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부피가 3배니까 3X죠. 이거 아직 쓰지 말아봐. 이 풀이가 맞는지 모르겠어.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 Y라고 두시면 됐어요? 여기가 Y개의 나트륨이면 5분의 3Y. 좀 숫자가 병신 같으니까 딴 걸로 하자. 5Y로 할까요? 5Y. 나트륨이 5Y만큼 있었다. 50ml 안에. 그러면 30ml 안에는 3Y만큼 있었겠지. 여기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에서 여기에 지금 X, 여기서 지금 3Y 라고 하는 거니까 3I가 아니지 5I죠. 5I 엥? 헷갈려. 헷갈려. 여기. 아, 5I. 그쵸? 5I.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5I 있었는데, X개만큼 다 반응을 했으므로, 이 녀석은 5I 빼기 X개만큼 있었겠네. 그쵸? 그러면, 이걸 다 더하시면, 이게 10I 돼요. 10I는 20N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감으로 하는 거야. 30ml의 H+. 요거는 이제, Cl- 개수랑 똑같은 거니까, 반응 전에 3X 개수만큼 있었을 거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트륨은 3I. 그럼 H+는
3x 빼기 3y. 그럼 계산하면 24n은 yy 지워지고 6x. 거의 나온 것 같다. 그러면 x와 y의 비율이 나오겠네. 그죠? y는 10분의 20n, x는 넘기시면 6분의 24n. 계산하면 2n, x는 4n이네. 다 나왔네.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x에다가 지금 4n을 집어넣으면 여기 4n 되는 거고 4n 집어넣었으니까 12n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20ml에는 8n개 있었을 거고 근데 y에다가는 2n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10n입니다. 야, 이거 어렵다. 뭐 이런 걸 내냐? 너무 어렵다, 이거. y 2n이니까 여기 6n. 맞죠? 그러면 40ml에는 8n만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검산해봐. 실제로 그러한가? 반응합니다. 이거 반응 전 쓴 거야. 지금 내가 쓴 거는. 그러면 수산화이온 4n, 수산화이온 10n. 반응하면 수산화이온 6n 남죠? 수산화이온 6n. 그 다음에 Cl-4n 더하면 10n. 거기다가 나트륨이온 10n 더하면 20n. 나이스. 오케이? 그 다음 이 녀석도 12n, 6n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면 24n 나온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기억을 구하면 얘 중화점이네. 반응 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으니까 중화점이에요. 8n8n 반응해서 물 돼버리니까 알자이온 없고 구경권 이온으로서 Cl-8n이랑 Na 플러스 8n이 더해지니까 16n만큼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억선지부터 하나씩 해보면 기억. 가에서 나트륨 이온의 숫자분의 Cl-이온수. 이거 이제 혼합융액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 즉 혼합융액 가에서 남아있는 구경권 이온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나트륨 이온수가 지금 10n, 염소 이온수가 4n. 그러면 10분의 4. 이렇게 5분의 2. 5분의 1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기억은 16n이다. 나이스. 디귿.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의 비는 가나다가 2대 4대 3이다. 4n 반응할 거고 8n 반응하겠죠. 6n 반응합니다. 약분 때리면 2n으로 약분하면 2대 4대 3. 디귿 맞고 니은 디귿. 됐죠? 야, 이 문제는 어디가 어려웠냐면 요거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런 풀이를 하는 게 좀 까다로웠어요. x, y 미지수로 놓고 x와 y에 대해서 n값을 구하는 거. 요게 이제 쉽진 않았다.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이과인의 직관이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되나요? 6번. 산염기가 무조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잉. 가자. 그러면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할 혼합의 동그라미, 혼합 유형. 무슨 자료? 그래프.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다. 중화점을 찾을 수 있다. 중화점, 비점, 확정. 중화점에서 알자이온의 개수 없다. 반응 전 알자이온수와 반응 전 수소이온수와 반응 전 수산화이온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 편한 숫자로 둬라. 뭘로 둘 거야? 40, 20이니까 편한 거. 4로 줄게. 너 4 먹어. 이렇게. 그러면 40ml에 4, 30ml에 3, 20ml에 2, 10ml에 1. 오케이? 50ml에 5. 이거 다 했던 거네. 20ml에 4야 절반 부피니까 절반이야. 2. 등차 수열 2, 4, 6, 8, 10. 됐죠? 그럼 각각의 A, B, C, D, E의 혼합을 하기 전 알자이온과 구경권 이온 여러분이 다 아는 상태니까 물어보는 대답에 그냥 대답하시면 된다. 기억 선지부터 갈게요. 기억. A의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니 A의 페놀프탈레인, 이거 A 지금 염산에 H 플러스 남는 거죠? H 플러스 남아있으니까 얘 산성이야. 무색이야, 무색. 니은. 그 다음 B의 반응 전 수용액에 포함된, 여기 반응 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반응 전이라는 말을 명시를 했어요. 반응 전 이렇게 줬으니까 반응 후가 아니라 반응 전. 수용액에 포함된 이온수 B 여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전 개수 4, 4로 똑같네. 뭔 소리야. 같은 거죠? 같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이 답인가 본데? C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C에는 지금 어떤 이온 들어있어요? 당연히 구경꾼 이온은 C, D, E에 공통이 뭐야? Cl-랑 Na+는 공통적으로 다 있겠지. 구경꾼이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공통이가 다 있잖아. 오케이? 알자이온의 종류만 파악하시면 되죠? 지금 알자이온이 C에서는 누가 남아있어? 수산화이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수산화이온. 다 수산화이온이네. 수산화이온이 더 많잖아. 그래서 이온의 종류는 같다. 맞는 말이지. 됐어? 그래서 지금은 맞지. 다 몇 번인데요? 니 틀려요. 다 2번입니다. 네. 당연한 거지. 중화점에서 어떻게 알자이온의 숫자가 달라. 둘 다 1가 1가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끝!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갈게. 생태계. 식물의 온도 적응 해봅시다. 온도 적응. 갈게요. 여러분, 동물의 온도 적응은 여우야, 여우. 북극여우, 사막여우. 식물의 온도 적응은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식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잎을 가지고 있거든. 그쵸?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잎에는 구멍이 있어. 이렇게 생긴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부르고, 이 기공의 기능은 물의 증발이 일어나. 이런 걸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날아간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땀을 흘리고 땀이 날아가면 체온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땀을 흘리는 이유랑 똑같아. 식물도 물이 기공을 통해서 증발하면 체온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겨울이 됐을 때 물이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안 그래도 추운데 물이 날아가면 더 추워지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낙엽을 지을 수 있는 낙엽수들. 여기서 죽여야 될 건 상록수는 아니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낙엽수는 낙엽이 지는 나무를 말하고 상록수는 항상 푸르른 거야. 낙엽을 지지 않아, 얘네들은. 낙엽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온이 낮아지면 낙엽을 일으키면 돼. 그쵸? 왜? 물 못 날아가게 하려고 잎을 떨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물이 날아가는 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얘네들은 또 단풍이 들어요. 왜냐면 기온이 감소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엽록소가 파괴되거든. 엽록소의 색깔이 초록색이고 초록색 엽록소 말고도 빨간색 색소 그리고 노란색 색소 등이 다 갖추고 있어. 식물의 잎에는. 걔네들이 이제 보이는 거지. 엽록소가 파괴돼서. 기온이 낮아지면 엽록소가 파괴돼서 단풍이 든다. 낙엽이 든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잎을 떨굴 수가 없으니까 얘는 다른 걸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상록수, 대표적인 상록수가 이제 동백나무거든. 겨울철에 꽃을 피우는. 그렇죠? 동백나무 잎사귀 만져보신 분. 동백섬 가봤어? 제주도, 부산에? 못 가봤어. 공부만 하시느라고. 이제 동백나무는 이 기름이 유명하죠. 동백 기름으로 만든 국수,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야, 이런 걸 왜 알고 있지? 아무튼 그래서 동백나무의 잎사귀에는 큐티클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름층이야, 기름층. 그래서 이게 이제 코팅하고 있어요. 기름으로 잎을 코팅하고 있기 때문에 증발이 어때? 안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체온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거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니야. 요거, 여기 밀렸어. 일로 와야 돼, 일로. 이거 하나 새로운 거야. 식물이 온도에 적응한다. 세 번째 좀 별표 치자. 요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면, 동파가 뭐예요? 동파? 설마 똥 for you? 그건 아닐 거고. 개그가 오늘 진짜 안 먹히네. 근데 좀 웃어줘야 될 거 아니니? 카메라 찍고 있는데? 일부러라도 좀 웃어봐?
아씨. 자, 아무튼 걔가 안 할래. 씨. 그래서 이제 동파방 홍보자료 만든대. 그러면 이제 많이 웃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 웃으면 이제 노잼 수업으로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상관없습니다. 자, 내용만 알차면 되지. 자, 아무튼 동파라고 하는 건 얼어서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얼어서 파괴되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물이 얼면 부피가 얼음이 물보다 더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동인간 같은 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빼내야 돼. 물을 안 빼내면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면서 세포를 파괴해. 오케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되면은 얼어버릴 수가 있잖아. 얼면은 부피가 커지면서 얼음이 되면서 식물세포가 파괴됩니다. 이걸 못 얼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잎세포 속에, 그러니까 잎에 저장되어 있던 녹말을, 여러분 녹말이 뭐예요?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야. 우리 공부했었어, 1학기 때.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얘네들이 이제 다 분해를 하는 거지. 다 끊어줘. 그러면 결국 포도당이 되는데 중요한 건 분자의 숫자야. 한 분자의 녹말이 분해가 되면 여러 분자의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뭐가 돼요? 농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추가 개념이 어는 점이 내려간다. 오케이? 뭐 농도가 고농도가 저농도보다 어는 점이 더 낮아져. 바닷물이 강물에 비해서 겨울에 안 어는 이유가 이거예요. 농도가 높으니까 짠 물은 잘 안 얼어. 그래서 어는 점이 더 낮아. 잘 안 온다고, 쉽게 얘기해서. 알겠어? 그래서 동파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극저온의 툰드라에 사는 얘가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툰드라에 사는, 됐어. 이거는 생각나랑 말랑하네. 여기다 빈칸을 왜 뚫었을까? 후회 막급. 털.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거 이름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떤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의 잎과 꽃에는 이렇게 털이 나 있어요. 털이 나 있으면 여러분들 겨울철에 털옷을 입는 이유가 뭐야? 여기 따뜻하니까. 왜 따뜻하냐면 이 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이 공기층이 보온 효과를 해주는 거거든. 이런 참고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사실. 극저온의 툰드라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넘어갈게. 물과 생물로 가봅시다. 물과 생물. 수분과 생물인데, 자, 생물은 체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간다. 당연한 얘기인데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일단 먼저 동물이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충류는 몸편을 비늘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늘로 덮여있기 때문에 수분이 잘 안 날아간다고. 별로 쉽죠? 그 다음에 곤충 몸표면도 얘네들은 이제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우 먹을 때 새우 껍데기 있죠? 그게 다 키틴질이야. 오케이? 뭐 키토산 이런 말 들어봤어? 키틴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알겠어? 키틴으로 덮여. 새우가 곤충인 거 아세요? 여러분 새우는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바퀴벌레는 왜 못 먹어요? 내가 얘기했나요? 바퀴벌레 맛 새우 맛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 들었어?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소개팅 썰. 소개팅에서 어떤 그 소개팅녀가 있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바퀴벌레 먹는 얘기를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바퀴벌레 무슨 맛이냐? 새우 맛이다. 그때 처음 알았지. 근데 이제 처음 본 소개팅 남한테 바퀴벌레 먹은 얘기를 한다는 건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다. 그죠? 네,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구차하게 뭐 더 술집 가자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커피집에서 바로 끝. 왜냐면 바퀴벌레 얘기를 했다는 건 집에 가고 싶다. 남학생들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잘 읽어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네, 자, 파충류 조류의 알은 뭘로 덮여있냐면 껍질. 석회질로 된 껍질로 덮여있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어류라든지 양서류의 알, 그러니까 물고기나
여러분 뭐 날치알 같은 거 드셔보셔서 알잖아. 개구리 알 본 적 있어? 여기에는 껍데기가 없거든. 맞지? 왜냐면 주변이 다 뭐니까? 물이니까. 오케이? 껍데기가 필요 없는 거지. 이해되네? 그래서 이거 외워주세요. 특히 키틴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곤충의 몸표면 새우 껍데기. 바퀴벌레 익히면 새우 맛이라. 한번 시도? 트라이? 너? 알겠어. 맛있다는데? 중국에서 먹었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뭐 다 먹어. 그쵸? 네, 그 다음. 수분 배설 방지. 동물이 수분을 배설하는 걸 이제 막음으로써 수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막에 사는 캥거루지, 낙타 이런 애들은 콩팥이 우리의 오줌을 방출하는 기관이잖아요. 오줌 생성 기관. 여기가 발달해서 굉장히 진한 진국, 사골국물 같은 오줌을 얼마나 지금 진하면 내가 이렇게 생노란색으로 쓰겠니? 진한 오줌을 방출한다. 알겠죠? 네, 왜? 물 손실을 막기 위해서. 됐어요? 녹물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증발 방지랑 배설 방지를 통해서 수분을 유지하는 거. 작용의 예죠. 이거 다 작용이에요. 반작용 없습니다. 다 작용이죠. 수분이 적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 다음, 식물이에요. 이번엔 식물. 식물이 수분 환경에 따른 적응의 형태를 보시면 건생, 중생, 식생, 수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름은 결국 그 주변 수분의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일반 갈로 갈수록 수분이 많다. 일로 갈수록 수분이 적다, 건조하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뿌리의 발달 정도는 당연히 뿌리의 기능이 뭐니까? 주변 환경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거니까 결국 수분의 존재와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수분이 적은 곳에서는 뿌리가 겁나 발달해야 되는 거고,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덜 발달해야 되는 거지. 됐죠? 이건 쉽죠? 그 다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먼저 건생식물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이 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만 물을 잃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잎의 증산작용이라고 했잖아. 잎을 통해서 물이 날아가. 그래서 잎을 뭘로 바꾸는 거야? 똘똘 말아버려. 물론 천적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잎을 가시로 바꿈으로 인해서 증발을 막는 거지. 그치? 그게 선인장이죠, 선인장. 그리고 선인장 1도 양단으로 이렇게 팡! 베보면 선인장 안에는 습기가 많아요. 사막이라고 아예 비가 눈이 안 오는 게 눈은 안 오지.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거든. 가끔씩 우기가 왔을 때 그 물들을 몸속에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건생식물. 됐어요? 네. 그 다음, 중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식물이에요. 여기서 할 얘기는 거의 없고, 습생식물, 이제 부들이나 갈대 이런 애들을 말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습지에 살잖아, 습지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수생식물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는 넘어가고, 수생식물은 아예 물 속에 살아, 물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꽃, 뭐 불의 옥장 이런 애들인데, 물 속에 너무 가라앉아 있다 보면은 광합성을 못 하잖아. 빛의 세기가 약해서. 그래서 잎 같은 거는 물 위로 떠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급식에서 먹어봐서 알겠지만 연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연근 조림. 그렇죠? 이때 이 구멍들이 다 뭐냐면 공기를 저장하는 공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기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통기 조직.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네. 대표적인 얘들과 함께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중생이랑 습생에서는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서 이제 토양과 생물의 관계를 한번 보는데, 태블릿에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충전을 먼저 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죠. 자, 가보자. 충전을 하니까 화면이 좀 더 밝아지네. 신기하네. 지렁이 두더지의 생물은 토양의 통기성을 높이죠. 파고 헤쳐 들어가면서 잘 공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생물이 돌아가기 좋은 토양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뭐예요?
반작용인 거야.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작용이었는데 반작용 하나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 토양 속 공기의 양은 세균의 서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토양이라도 공기가 많은 토양과 공기가 적은 토양에 대해서 살고 있는 세균이 다른데 요 용어만 챙기다. 공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공기가 많은 지표면에 살겠죠? 세균에. 좋을 호자를 써요. 호식이 치킨. 시기를 좋아하는 치킨이라는 뜻입니다. 호기성 세균.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라는 뜻입니다. 진짜야, 근데 좋을 호. 그래서 중국어로 좋다를 뭐라고 해요? 허우? 이러잖아. 허우? 좋을 호. 좋아. 이런 뜻이야. 중국어 항의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혐기성. 싫어할 혐. 혐오한다. 혐 뭐 많잖아. 혐 머시기 그런 거. 그렇죠? 혐기성.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들은 공기가 적은 지하 속에 살죠. 이게 다 작용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토양 속 미생물 등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하게 한다. 뭐 이건 분해자로서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가 이제 세균과 곰팡이 이런 애들이 우리가 배웠던 생물적 요소 중에서 분해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한 말인 거고, 이거는 반작용인 거지. 얘도 반작용. 몇 개 안 되는 반작용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판단 되시죠, 충분히? 반작용. 그 다음, 다 사이드야. 공기와 생물 볼게요. 공기와 생물은 어떤 관계에 있냐? 호흡과 광합성 및 살균 물질을 분비해요. 여러분 피톤치드 이런 거 아세요? 식물이 분비하는 피톤치드, 항생물질. 주변 공기의 성분이 변하죠? 호흡을 하면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거고, 광합성을 하면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산소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살균 물질, 피톤치드 같은 거 분비를 하면 결국 공기 성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성비라고 불러요. 대기의 조성비가 변한다. 이거는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이것도 반작용이네. 그렇죠? 그리고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 사람들, 여러분 축구 막 멕시코 선수들이 옛날에 1998년인가 2000년도인가에 월드컵 우승했잖아. 멕시코 우승 한 번 한 거 알아요?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냐면 멕시코가 어디에 있어요? 고산지대에 있단 말이야. 남아메리카. 그렇죠? 안데스 산맥 이쪽에. 페루 뭐 이런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대가 높아가지고 공기가 희박해요. O2가 거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멕시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혈액에 존재하는 적혈구의 양이 일반인에 비해서 졸라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멕시코로 전지훈련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혈구 뻥튀기 하려고. 오케이? 적혈구가 많아져요. 그런 고산지대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평지 사람들에 비해 적혈구의 숫자가 더 많다. 됐지? 네, 바람은 식물의 꽃가루, 종자, 포자 등의 운반을 돕는다. 공기. 이건 당연히 아닌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결국 환경과 생물의 작용은 끝났습니다. 먹이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이따 합시다. 여러분, 빛 다 끝났고, 토양까지 끝났고,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태블릿 전원이 나갔어요. 운도 없어라. 먹이사슬과 먹이금을 할게요. 여러분, 먹이사슬은 뭐예요? 체인이에요, 체인. 그래서 이거는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해. 기본적으로 풀이라는 게 있으면 풀을 먹고 사는 게 메뚜기고, 메뚜기를 먹고 사는 게 거기 토끼가 나왔네. 토끼고, 토끼를 먹고 사는 게 이제 뱀. 뱀은 독수리한테 먹힌다. 이게 먹이사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라는 말을 씁니다. 포식자. 오케이? 그리고 먹히는 쪽으로 갈수록 하위 영양 단계 이란 말을 써요. 오케이? 하위 영양 단계, 상위 영양 단계. 그쵸?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생물적 요인을 분류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분해자는 표시가 안 되고, 왜냐면 분해자는 어차피 똥 먹고 살고 시체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그쵸? 그랬을 때 풀은 딱 봐도 얘가 생산자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지금 다 소비자인데 몇 차 소비자냐 이거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 뭐, 요 정도 판단은 다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먹이 사슬들이 얽히고 설킨 게 먹이 그물이야. 뭐, 재밌는 일 있어, 혜린아? 재밌는 일 있어? 아, 또! 아, 귀여워라. 토끼. 자, 아무튼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먹이 그물은 이 풀이 있다면 풀을 먹는 게 토끼뿐만 아니라 쥐도 있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쥐를 먹는 게 이제 도마뱀, 뱀이 먹네요, 뱀. 뱀이 이렇게 먹고, 뭐 하여튼 얽히고 섞였다 이거지. 쥐를 또 먹는 게 독수리는 왜 안 먹어? 야, 독수리 왜 쥐 안 먹냐? 쥐 존맛탱인데. 아, 풀을 참새가 먹네? 야, 니네 참새가 풀 먹는 거 봤어? 참새가 풀 먹는데, 그리고 참새가 독수리한테 먹히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 이제부터 먹이 그물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영양단계. 한 생명체의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위 영양단계, 상위 영양단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사슬이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먹이 그물입니다. 거기 맨 밑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있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거기 그림 보면 가를 보고 가. 오른쪽, 밑에, 가를 보시면은 옥수수, 메뚜기, 쥐, 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옥수수, 메뚜기, 쥐, 뱀, 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를 보시면은 더 복잡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 나, 다로 가면 갈수록 먹이 그물의 복잡성, 이 복잡한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야보다 나보다 다 갈수록 먹이 그물의 복잡성이 커져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야. 거기 맨 밑에 빈칸에. 먹이 그물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에서 우리 멸종시켜보자. 누구를 멸종시킬 거냐면 메뚜기를 멸종시켜봐. 메뚜기가 멸종되면 옥수수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그럼 메뚜기가 없어지면 쥐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쥐가 어떻게 돼? 멸종하겠죠? 아니구나. 옥수수 먹으면 되네. 그쵸? 옥수수를 먹으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쥐를 멸종시켜볼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쥐를 멸종시켜봐. 쥐를 멸종시키면은 메뚜기는 자기를 먹는 게 없으니까 증가할 거고, 옥수수는 자기를 먹는 게 많아지니까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똑같이 쥐를 멸종을 시켜봐요. 여기서 쥐를 멸종을 시키면 쥐가 멸종이 돼. 그러면 쥐 멸종했다고 해서 지금 가랑 비교했을 때 가는 메뚜기하고 옥수수의 개체수가 이렇게 변화를 치는데, 나에서는 변해 안 변해? 쥐 없어진다고 해서 메뚜기 증가합니까? 아니죠. 왜? 증가하네요. 야, 메뚜기 좀 다른 애들이 좀 먹어주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먹이 그물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특정 종이 멸종을 했을 때 다른 종의 개체수에 요동이 없다. 변화가 치지 않는다. 즉, 생태계의 안정성, 이게 커져요. 오케이? 생태계 안정성이 크다. 이 생태계의 안정성이 크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 뭐냐면, 결국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된다. 이해가 말이에요. 평형이 곧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생태계의 평형 유지가 잘 된다. 이게 같은 말이다. 그리고 먹이 그물이 복잡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종 다양성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 이미 배우고 왔죠. 한 지역 내에서 종이 다양한 정도를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건 가보다 나보다 다의 종이 더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생태계의 평형 유지가 잘 된다. 이렇게도 성립해. 종 다양성이 클수록 생태계 안정성이 크다. 맞는 선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된다. 이렇게 다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요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2번. 생태 피라미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면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 피라미드와 생물량 피라미드 등등이 있는데 에너지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에너지 피라미드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거기 일단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안정된 생태계의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거기다 빈칸에다 써봐.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정된 생태계라면 피라미드 형태로 생물량, 그 다음에 개체수, 에너지량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모양 이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를 이해하시려면 그 첫 번째 그림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피라미드 그림은 아니고 아래에 있는 에너지 피라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도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건데 여기 그림 내가 그려볼게.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이동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자,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크기가 거기 숫자로 안 나타냈으니까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해볼게. 1000이라고 만약에 하잖아. 1000. 그렇죠? 그러면 1000이라고 하는 에너지 중에서 생산자에 실제로 흡수되는 빛 에너지는 이 중에 일부예요. 대부분은 다 흡수되지 못하고 지표에서 또는 뭐 지구에서 반사돼서 다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100만 딱 생산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지?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은 나가는 에너지의 양의 총합과 같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럼 100만큼이 생산자한테 갔을 때 이 생산자가 그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쓰냐? 그렇지 않겠죠. 얘네도 뭐를 합니까? 광합성을 하지만 세포호흡을 하면서 뭘 방출해? 열을 방출해요. 오케이?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고. 거기 위에 보면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 옆에다가 열이라고 좀 써놔봐.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하면 결국에는 열을 방출해서 열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생산자가 자신의 몸을 구성하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데 이제 똥을 싸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게 식물이니까 똥은 쌀 수 없고 대신에 낙엽이 지고 그 다음에 말라 죽어, 고사 이런 양이 대략 여기서 100 중에 한 10이라고 해보자. 그쵸? 그럼 100 빼기 10이니까 나머지 90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1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먹힌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가 아이고 잘못했다.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이걸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30. 자신이 살아가는데 30이라는 에너지를 세포호흡에 쓰고 그 다음에 낙엽을 떨구고 그러니까 물질이 떨어진다는 건 그 물질의 에너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 모든 물질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진다는 건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10을 잃으면 30, 10이니까 남은 게 몇이야? 60이죠? 60만큼 1차 소비자의 피식이 되는 거예요. 먹힌다고. 오케이? 이런 용어를 우리가 피식이라고 불러요. 피식, 포식. 잡아먹는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60이라는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논리는 이제 똑같아. 1차 소비자도 결국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결국 한 20이라고 할게요. 20. 이렇게 치면 얘는 이제 낙엽이 지는 건 아니고 배설물 그리고 뭐 사체 시체 같은 걸 말하는 거지.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3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에너지 크기들이 존재를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아무렇게나 숫자를 하는 거야. 5, 20 그러면 계산하면 돼. 이런 문제로 나오는 거야. 5하고 20, 25잖아요. 그러면 일로 뭐가 가요? 25 빼니까 35만큼이 2차 소비자로 피식, 포식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 세포 호흡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5? 15라고 한다면
결국 사체 배설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만큼 잃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35에서 15, 3, 18 빼면은 여기가 17이 되는 거지. 그렇죠? 3차 소비자로 이렇게 이동하고 3차 소비자가 이제 최종 단계라고 했을 때 이 3차 소비자의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뭐 10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사체 배설물이 2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먹히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2가 되면 안 되는구나. 몇이 돼야 돼요? 이거 고려하시면 이 17 들어왔으니까 10 여기 7이 돼야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 봐봐.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100만큼이 생태계로 들어왔지. 그렇죠? 에너지는 흘러가는 거야. 에너지는 흘러. 뭐에서 뭐로? 빛 에너지에서 이렇게 쓸게. 빛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가 됐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빛 에너지가 지금 100만큼 들어왔으면 이런 게 중간중간 물질로 바뀌다가 결국엔 다 열 에너지 100으로 나가야 돼.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지금 봐봐. 다 더하면 이게 뭐야? 30 더하기 20, 50, 65, 75죠? 선생님, 100이랑 안 똑같잖아요. 아니, 여기 있잖아. 낙엽, 고사, 배설, 사체. 얘네들은 다 어디로 이동하겠니? 여러분들? 분해자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분해자. 그쵸? 분해자들이 이걸 다 먹는 거잖아요. 얘네가 다 분해자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럼 분해자가 결국 15, 3, 7 다 더해봐. 그럼 뭐니? 25죠? 그래서 25라고 하는 에너지를 얘도 결국 세포호흡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얘도 열 에너지를 통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방출이 되는 거야. 25만큼. 그러면 다 더해주면 결국 10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줄 알면 됩니다. 문제 출제 요인은 이런 데다가 산수, 숫자 계산 시키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생산자로 들어온 빛 에너지의 전체는 열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뭐라고? 생산자로 흡수된 에너지, 총 에너지, 걔는 결국 총 열 에너지의 합이랑 같은 거예요. 세포호흡에 의해서 방출된 열 에너지의 총합, 분해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오케이? 그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빈칸에 채울 말은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뭐를 통해? 세포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고 세포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그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열 에너지로 계속 중간중간마다 새어나가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100, 60, 35, 17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실질적인 에너지의 크기,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한다. 각 영양 단계에서 생성된 사체 배설물은 누구에 의해? 분해자에 의해 결국 호흡에 이용되며 결국 열 에너지의 형체로 방출된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의 총량은 열 에너지의 총합이랑 같다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 효율 얘기를 해볼게. 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에너지 효율을 한번 떠들어 보면 여기 효율이 뭐예요? 내가 투자한 것분의 이득이 얼마냐? 그게 효율이지? 효율이 좋다, 효율이 나쁘다. 그러면 지금 생태계 단원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냐? 에너지 효율 이렇게 쓸게. 소문자 2로 씁니다, 보통. 2는 자 공식이야. 거기 박스.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 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에다가 만약에 퍼센트인 경우에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에너지 효율이야. 생태계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 지금 에너지 피라미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맨 아래쪽부터 280. 숫자가 별로 아름답지는 않은데 14로 바꿀게. 그 다음에 12. 12야. 1점이야. 1점이네. 1. 그리고 맨 위에가 0.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에너지 피라미드거든. 에너지 흐름 공부했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크기가 감소하는 걸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한 게 이거야. 왜냐면 밑에서부터 얘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꾼 게 이거라고.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한 게. 각 영향 단계의 에너지만큼.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열 에너지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각 영향 단계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때 이제 에너지 효율을 구할 줄 알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봅시다. 저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1차 소비자의 전 영향 단계가 어디예요? 생산자죠? 생산자의 에너지량에 해당하는 280이 분모에 들어가면 되고, 오케이? 현 영향 단계 1차 소비자의 에너지인 14가 분자에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퍼센트로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할 줄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 몇 나오냐 이거 20분의 1이니까 5%네요. 맞아요? 그리고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는 14분의 1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14분의 1. 뭐 대략 계산하면은 이게 6, 7, 4, 28, 뭐 100분의 7, 4, 28, 98분의 7, 뭐 100분의 7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7% 정도 되는 거잖아. 약.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보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더 큽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맞아. 지금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엔 에너지 피라미드니까 에너지의 양은 위로 갈수록 작아지죠. 아래로 갈수록 크죠. 영향 단계가. 하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크고 상위는 작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은 여기에 에너지 효율은 영향 단계에 대해서 비례해요. 그러니까 상위 영향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커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된다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 진화적으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계속 세포배에서 열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밑에서 계속 에너지를 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잃으면 안 돼.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높아진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작아지지만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는 거야. 왜? 에너지 양이 작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그렇게 진화했다고. 알겠지?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됐죠?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끝난 거야. 이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피라미드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에너지 효율을 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별표 좀 치시고 잘 공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외울 것도 좀 많습니다. 1번 에너지 피라미드 끝. 그 다음 2번 생물량 피라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럼 먼저 이제 생물량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 동의어가 뭐냐면 생체량이라는 용어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특정 영향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즉 가지고 있는 총 유기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유기물 양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의 생물량이라면 어떤 지역에 있는 모든 생산자를 다 더해. 구리의
생산자의 생물량이라고 하면 구리에 있는 풀을 모두 다 뜯어. 그리고 나무를 다 뜯어. 다 뜯은 다음에 저울에다 재. 그럼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생물량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는 거냐면 뭐 킬로그램. 근데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유기물의 양은 계속 커지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년 단위. 킬로그램도 훨씬 더 커요. 단위가 뭐 메가 킬로그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의 유기물의 총 질량인 거야. 오케이? 1년 동안 특정 영양 단계 생산자 또는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양을 우리가 생물량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근데 이것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 거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유기물의 총 질량이야. 유기물의 총 질량. 유기물의 총 질량. 첫 번째 줄. 됐죠? 근데 얘도 이제 결국 피라미드 형태야. 왜 그러냐면 아까 에너지 피라미드가 뭐였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잖아. 맞죠? 네, 근데 이 에너지의 정체가 결국은 뭔데?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걸 제외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화학 에너지잖아. 그쵸? 근데 이 화학 에너지는 결국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잖아. 그러니 비례할 수밖에 없지. 뭐 에너지와 유기물의 질량은. 따라서 결국에는 생물량 피라미드도 생물량도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훨씬 많다고.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훨씬 많아요. 뭐보다? 초식동물보다, 육식동물보다.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이게 생물량 피라미드고, 생물량 피라미드는 이게 다예요. 뭐 여기서 내는 건 없어요. 뭐 계산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에너지 효율 계산시킨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체수 피라미드 해볼게. 개체수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개체수예요. 여러분, 결국에 따지고 보면 생물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개체수도 많다는 거야. 여러분, 길거리에 어디 가봐. 풀이 많아, 초식동물이 많아. 생산자가 훨씬 많죠. 그렇죠? 개체수가. 그리고 상위 영양 단계, 우리 같은 인간을 봐봐요. 포식자로 갈수록 개체수가 적어진다고. 그래서 개체수도 마찬가지로 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체수 피라미드, 거기 빈칸,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의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작아진다. 감소. 그리고 두 가지 피라미드, 생물량이랑 개체수 피라미드 확인해 보시면 되고, 4번 역피라미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피라미드가 아닌 거죠. 역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것들, 증가하는 녀석들. 뭐가 있죠? 첫 번째, 에너지 양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맞죠?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있을까? 여러분, 개체의 크기. 개체 수 말고 개체의 크기 있잖아요. 한 개체의 크기, 몸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져요, 일반적으로. 그지? 납득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물 농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애들이 잘 몰라. 한 번만 들으면 돼. 생물 농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생물의 농축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일본에서 히로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의해서 방사능이 바다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 방사능 1 마이크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식물성 플랑크톤 한 마리가 이렇게 먹어요. 식물성 플랑크톤 한 마리가 1 마이크로그램씩 먹어.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 4마리를 누가 한 마리가 먹냐면 멸치 한 마리가 먹어. 그쵸? 그럼 멸치에는 방사능이 4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멸치 3마리를 누가 먹어? 고등어가 먹어. 그쵸? 고등어 맛있죠? 고등어는 12 마이크로그램. 고등어 10마리를 누가 먹어? 참치가 먹죠. 그쵸? 이렇게 어떤 물질이죠? 배출되지 않는 물질. 배설되지 않는 물질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농축되는 현상.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 이런 물질들이 바로 생물 농축의 주범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 반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 행동 반경까지도 추가해서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생태계 평형.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페이지 7쪽에 페이지 7쪽 38번 비상 38번. 비상 38번 문제. 한 식물의 잎 단면 구조 나와 있는 거죠? 네,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38번) 이거 선지가 없어. 기억니은지가 그거 못하게 그냥 다 빼버렸대요. 예. 그래서 기니들이 고르는 거야. 그러면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곳에 달린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낼 때, 얘 두껍잖아. 잎의 두께가 두껍고, 얘네 잎의 두께가 얇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두꺼운 건 뭐 때문에 두꺼운 거라고 했어? 이 구간을 우리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듬성듬성 있는 걸 뭐라고 부르게? 밑에 식물세포 막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 여기를 듬성듬성, 해물해물, 흐물흐물, 해면 조직. 해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밑에를. 그래서 이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의 발달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얇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양엽인 거고, 얘 음엽이지. 이 정도 판단해 주시면 되고, 기니디, 기억. 약한 빛에 적응한 것은 음엽이죠. 그래서 기억선지에 나다 맞는 거고, 니은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다. 디귿 가는 나보다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건 나죠, 나. 그렇죠? 넓게 형성되어 있잖아. 잎의 면적이 넓으니까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가는 강한 빛을 흡수하는, 강한 빛에 적응한 잎의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가는 약한 빛이 아니라 강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이게 맞는 선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9번 풀어보세요. 39번. 해조류. 다 풀었어? 자, 보자. 기억. 해조류 분포고요. 녹갈홍 순서고요. 기억선지 보시면 녹조류는 광합성의 청색광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녹조류는 광합성의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니은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바다의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서 바다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리고. 그 다음에 디귿 홍조류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만 서식할 수 있다. 이거 어때? 디귿선지? 그렇죠? 그래서 홍조류가 가장 밑에 있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맞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니은 맞죠? 그리고 디귿이 틀리네. 맞죠? 디귿 틀려. 왜? 야, 홍조류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조류가 흡수할 수 있는 청색광은 모든 깊이에 다 도달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거지, 거기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서식 분포 범위를 얘기하면은 어때요? 녹조류는 가장 얕은 곳에서밖에 못 서식하지만, 갈조류는 이 정도까지 다 서식하는 거야. 근데 굳이 녹조류가 사는데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같이 있으면 서로 빛 나눠 먹게 하잖아. 분리하니까 여기서만 주로 서식을 할 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다 서식할 수 있죠. 홍조류는 얕은 곳, 중간 깊이, 깊은 곳 다 사는데, 이런 데에 있으면 얘네들이랑 경쟁해야 되잖아, 빛을.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주로 사는 거지. 이런 의미야. 알겠지? 디귿선지 틀리다. 계산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에너지 계산. 에너지 계산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느끼셔야 되는데,